안녕하세요. 유한킴벌리 육아 프롬 진행을 맡은 이정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히 그 오프닝에 아주 정말로 훌륭하신 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프롬에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요. 유한킴벌리 변정욱 부장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킴벌리 육아포럼 담당자 고객만족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정옥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육아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리딩 기업으로서 육아 소비자분들께 제품과 육아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시작된 육아포럼이 어느새 11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에 동참하고자 유한킴벌리 육아포럼 110회는 온라인만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뵙지 못한 아쉬움은 좋은 강연과 푸짐한 경품으로 대신하였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육아포럼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유한킴벌리 육아포럼 110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육아 프롬에 대한 사랑이 보이는 그런 부장님이었습니다. 자,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110회는요 1부와 2부로 나누어지는데요. 현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육아 강연과 더불어 제품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영상도 저희가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2부는요 2주 후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에서 아이와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시청을 하고 계신데요. 주위에 만약 시청을 하고 계시지 않다면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푸짐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실시간 채팅으로 강연 중 질문이나 고민, 사연 등을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더보기란에 링크에 들어가셔서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사랑이 듬뿍 담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선물은요 바로 맘큐 15% 할인 쿠폰입니다. 생방송 중 채팅 그리고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실 때 맘큐 아이디 그걸 꼭 적어 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맘큐 할인 쿠폰을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기로 봐주시는 분들 그분들께도 드리니까요 설문조사 꼭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써주시는 이 글이 육아 프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경품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경품은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좀 갖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작지만 강한 더블하트 전동 유축기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신상 고급 제품입니다. 고보습 프리미엄 스킨케어 라인 그린핑거 판테딘 워시와 판테딘 크림 그리고 천연 펄프 원단으로 깨끗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챙긴 하기스 네이처 메이드 물티슈를 준비했습니다. 채팅과 선물에 꼭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말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 집콕 육아를 하고 계신데요. 아이들이 많이 답답해하죠. 근데 그 아이를 보면은 부모님들도 많이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다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고민들을 확실히 무너뜨려 주실 분을 저희가 또 특별히 모셨는데요. 110회 육아 포럼 내리사랑 교육연구소의 오영경 박사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좀 짧게나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영경입니다. 저는 내리사랑 부모 코칭 센터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부모님들 만나서 양육 코칭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7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육아메이트 미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 시간 동안 좋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강연 제목이 어떤 건가요? 앵그리 맘앤데드를 위한 육아 카운셀링인데요. 부모님들의 화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화 코칭이 상당히 생소한데 네. 좀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영경 박사님의 강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영경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순간들 다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화나는 그 순간에 내가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고 다스려야 하는지, 그리고 화나는 그 순간에 내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뱃속에 아이가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지금 이미 자녀를 키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내 아이 잘 키우고 싶다. 그렇죠? 자존감 높은 아이, 행복한 아이, 인성이 바른 아이로 키우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조금 더 제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자면 잘 키우고 싶은 게 아니고요. 잘 키울 자신이 있었습니다. 네, 잘 키울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그 유아교육회사에서 한 10여 년 근무를 하면서 아이들이랑 정말 화 한 번 내지 않고 좀 즐거운 상호작용만으로도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아이를 낳으면 굉장히 잘 키울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결혼하고 바로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 모든 게 이제 완벽했어요. 이제 저는 뭘만 하면 되나요? 아이를 잘 키우기만 하면 되죠. 이제 키우기만 하면 되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이제 많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저희 아이가 굉장히 이제 예민한 아이가 태어나서 잘 안 먹고 잘 자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같이 못 먹고 저도 같이 못 자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겼고 제가 이제 보통 만났던 아이들은 한 4에서 7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는데 신생아를 키워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아이를 만나도 잠깐씩 만났지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아이랑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모든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 자꾸 감정이 이제 요동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거를 저희 남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모르더라고요. 네, 잘 알아줄 것 같은 남편은 옆집에는 있는 것 같은데 드라마 속에는 많은데 우리 집에는 없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야, 네가 그러면 어떡하냐? 너 잘 키울 수 있다면서. 우리 진짜 전문가를 한번 찾아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양육 효능감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양육 효능감이란 건 뭐냐면 실제로 아이를 잘 키우느냐 못 키우느냐가 아니라 내가 아이를 잘 키운다고 믿는 믿음이 양육 효능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게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느냐? 양육 효능감은 실패를 할 때 낮아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라는 변수와 관련이 있는데 양육 효능감이 낮으면 내가 아이를 잘 못 키운다고 생각할수록 스트레스는 높아진다는 거죠. 이 스트레스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감정 조절이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아이를 화내지 않고 키우기 위해서는 이 양육 효능감을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를 봤더니 양육 효능감은 반대로 성공의 경험을 할 때 높아진대요. 그리고 양육 지식이 있을 때 높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 어땠어요? 굉장히 효능감이 높았죠.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공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실패를 경험했죠. 근데 다행히 저는 양육 지식은 있었는데요. 이 양육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처럼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얻을 수도 있고 육아서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을 수도 있어요. 또는 첫째를 키울 땐 몰랐는데 둘째 키우면서 내가 이제 익숙해질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이제 지식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공의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 노력을 한 거죠. 제가 스스로 좀 솔루션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젖병 거부 클리어하고 이제 잠투정 해결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면서 성공의 경험을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을 만나서 제가 양육 지식을 전달하고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를 찾아오는 부모님들을 보면 이 양육 효능감이 바닥을 쳤을 때 오세요. 물론 뭐 점검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양한 시도를 해보신 다음에 오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보고 오지 않아요. 내 아이가 공격적이고 내 아이가 분리불안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계속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양육 효능감이 완전히 낮아 있는 상태, 스트레스는 높은 상태에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랑 만나면 이제 코칭 목표를 세우는데 뭐 공격적인 아이는 당연히 공격성을 없애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분리불안이 있으면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게 목표인데 그것은 표면적인 목표이고 저는 이제 코칭을 하는 입장에서 저만의 목표가 있어요.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지 않는 그게 뭐냐 바로 부모님의 양육 효능감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격성, 뭐 분리불안, 밥 안 먹는 거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고칠 수 있는데 육아라는 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제 수십 년을 우리가 부모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되고 나서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전문가가 그냥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부모님이 참여하면서 내가 좀 성공해 본 경험이 있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것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내가 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제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자, 이런 분들 있죠. 나는 육아가 체질이야. 나는 아이 키우는 게 너무 재밌어. 이런 집이나 또 이런 집도 있어요. 나는 육아가 정말 안 맞아. 나는 혼자 살았어야 됐나 봐. 이런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그런 집이나 이런 집이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갈등, 자녀와의 갈등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육아하는 과정을 항해하는 거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우리가 배를 가지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목적지는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가 될 수도 있고 뭐 친밀한 부모 자녀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이런 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요. 그 가는 동안에 파도가 없을 수 없겠죠. 파도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항해를 하면서 파도가 또 오네? 또 파도가 오네? 아, 저 파도가 또 오네? 이러면서 아우 짜증나. 왜 파도가 오는 거야? 그때마다 항해를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을 하더라도 지쳐 있죠. 그리고 이 항해는 안타깝게도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계속 된단 말이에요. 다시 또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어지죠. 그래서 이 파도를 잘 우리가 흐름을 타면서 우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려면 갈등을 계속 우리가 해결하고 다시 또 갈등이 오면 또 해결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모님들 있습니다. 나는 파도가 없는데 내가 잘 알아. 나는 파도를 피해서 갈 거야. 또는 나는 힘들어도 그냥 배에서 짐 다 내리고 육지를 통해서 갈 거야. 좀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떤 허용적인 부모님들하고 제가 이제 좀 빗대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나는 목욕을 우리 애를 지금 끝내고 싶은데 아이가 물놀이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냥 아휴 뭐 해주면 되지 뭐 나만 피곤하면 되잖아요. 그냥 해주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아이가 집에 오고 싶어 하는데 나는 집에 일이 산더미까지 쌓여 있어도 그냥 아휴 아이가 좋아하는데 해주지 뭐. 어쩌면 배려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이 희생하면 되니까 해주는데 한편으로는 갈등을 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갈등 없이 파도 없이 끝까지 갈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해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이의 욕구는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아이의 욕구를 들어줄 수 없고 부모님과 협상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큰 파도가 왔을 때 작은 파도들을 내가 겪어본 경험이 있으면 아이도 연습이 돼 있고 부모님도 연습이 돼 있어서 잘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연습들이 안 되어 있으면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파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엄마 싫어, 뭐 어린이집 안 갈 거야, 나 뽀로로만 보여줘, 양치 안 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제가 파도라고 표현을 한 건데 해결됩니다. 예, 해결할 수 있어요. 정보들도 요즘에 많이 있고 저도 이제 영상이나 글을 통해서 부모님들한테 소개를 하거나 현장에서 만나서 이런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방법은 있는데 내가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어도 내가 밤새도록 유튜브 보면서 영상 보면서 훈육법을 배워도 내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방법 다 알고 있는데요. 근데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화가 나면 하기가 싫은 거예요, 딱. 그 우리가 제대로 아이를 가르치고 싶고 잘 키우고 싶은데 그 방해 요인이 바로 화인데 그러면 도대체 왜 화가 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아이가 양치를 안 하는데 왜 화가 날까요? 아이가 밥을 뱉어내는데 왜 화가 나죠? 아이가 안 클까 봐, 이가 썩을까 봐 불안하니까 우리가 화가 납니다. 그럼 왜 불안해요? 우리 옆집 애가 양치를 안 하는데 화 나나요? 화 안 나요. 옆집 아이가 밥 안 먹어도 별로 걱정되지 않습니다. 걱정되긴 하지만 화는 안 나요. 자, 그러면 왜 소중한 내 아이가 양치를 안 하고 밥을 안 먹을 때 화가 날까? 그건 불안하고 내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이 화를 내게 되면 나는 정말 나쁜 엄마인가? 정말 감정 조절 못하는 아빠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마음 안에는 내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불안한 거고 불안하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 나를 좀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저도 결혼 전에는 부모님들 이렇게 만나면서 아니 왜 이렇게 아이들한테 화를 내지? 그런 생각했어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나지? 저렇게까지 할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애를 낳고 보니까 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훈육 과정을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어머니가 오셨는데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며칠 전에 이제 아이를 샤워를 이제 목욕을 시키는데 아이가 너무 계속 칭얼대니까 엄마가 아이를 씻기면서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 아이가 계속 짜증을 멈추지 않아요. 엄마의 반응이 안 좋았겠죠. 계속 아이가 짜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폭발한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 막 물을 씻겨주다가 그 샤워기를 그냥 애 머리에다 막 뿌려버렸대. 막 뿌려버렸대.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거기 있던 모든 부모님들이 다 빵 터졌어요. 단 한 명만 빼고. 그 한 명이 누구였냐면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할 때 가끔 이제 미리 공부하고 싶어서 아직 아이가 없는데 오시는 부모님들 계세요. 그리고 이제 보육교사분들 이제 아이를 다루는 선생님인데 좀 배우고 싶어서 아이가 없는데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만 표정이 안 좋은 거야. 아니 이게 웃을 일인가? 애 머리에다 막 샤워기를 뿌렸다는데 아이가 어떻겠어? 굉장히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들이 웃으니까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럴만 하죠. 근데 거기서 엄마들이 웃었다는 건 뭘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이 뭔지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머릿속으로는 내가 엄마인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라는 생각들을 한두 번쯤은 우리가 해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누구나 아이를 키우면 화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아이한테 해도 되느냐? 그 말은 아니죠. 화나는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럼 우리가 행동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화를 내는데 가끔 있잖아요. 저는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어머니 말씀을 드릴 텐데 28개월 때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 말씀이 단 한 번도 아이가 태어나서 화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는 그럼 화가 안 나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화가 난대요. 그럼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아이가 막 울고 때렸을 때 아이를 안고 이렇게 하신대요. 하나, 둘, 셋 이러면서 숫자를 아이가 그 울음을 멈출 때까지 수를 세신대요. 근데 이게 어머니가 화가 참아질까요? 안 참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남편한테 화가 가고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뽀삐 나와 막 이렇게 뽀삐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막 놀래는 거야. 그 순간에 엄마가 나한테는 화를 안 내는데 화를 내고 있어. 그러면 이 어머니는 왜 아이한테 화를 안 낼까 들여다봤더니 이 어머니의 양육 신념 안에는 화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나의 부모님이 나를 너무 무섭게 훈육을 했고 체벌까지 했었고 하다 보니까 나는 아이를 낳으면 절대로 화내지 않을 거야라는 양육 신념을 만든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다 우리 부모님들마다 양육 신념이 있거든요. 내 안에 어떤 양육 신념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내 안의 머스트 찾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들 만나서 어떤 양육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해보면 많이 나오는 것들을 제가 한번 추려봤거든요. 아이의 감정을 읽어줘야 한다.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 많은 경험을 제공해줘야 한다. 사랑을 많이 표현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되게 좋죠. 되게 이상적이죠. 근데 이렇게 항상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머스트라는 건 뭐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이의 감정을 읽어줘야 한다. 감정 코칭 책도 읽고 강의도 보고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난 알고 있어. 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아이의 감정을 읽어줄 수는 없죠. 그러면 이게 머스트에 있으면 내가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지 못한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아이가 예뻐 보이지 않을 때, 지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랑 갈등을 하지 않아도 나 혼자 실패감을 경험하면서 나는 부족한 엄마인가 봐 하면서 양육 효능감이 계속 낮아져. 그럼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자꾸 아이한테 그런 스트레스가 가게 되는 거죠. 어떤 쪽으로든 그
불안함이 분노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머스트가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머스트도 있습니다. 뭐 자존감이 높아야 한다, 남을 배려해야 한다, 골고루 먹어야 한다, 이런 좀 생활 규칙에 대한 것도 있죠. 책을 가까이 해야 한다, 10시 전엔 잠들어야 된다, 뭐 영상 노출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죠. 내가 아이와 상호작용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안 된다고 정해놓은 규칙들이 무엇인지를 쭉 적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식사와 관련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들의 머스트를 보면 반드시 식사에 되는 게 들어가 있어요. 뭐 하루에 2끼 이상은 쌀밥을 먹어야 한다라든지, 뭐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부모는 아이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머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골고루 먹지 않으면 더 불안해지고 아이에게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사실 뭐 식사 같은 경우는 단호하게 접근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억지로 먹기 싫은 음식을 우리가 입에 남이 집어넣어 준다고 이게 삼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아이가 좀 즐겁게 식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부모님이 머스트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머스트가 있는지 일단 살펴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양육신념이 있으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건 하고 싶은 거잖아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고, 때로는 못할 수도 있다로 우리가 바꿔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내 양육신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무엇 해야 한다가 아니라 했으면 좋겠다. 아이의 감정을 읽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읽어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읽어주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그건 좀 이상하죠. 그렇게 바꾸면 항상 감정을 읽어줄 수는 없다. 때로는 감정을 읽어주지 못할 수도 있다. 때로는 내 감정이 먼저 표현될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골고루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먹었으면 좋겠고, 때로는 편식을 할 수도 있지. 자, 이렇게 해서 아이 감정 읽어주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 골고루 먹지 않아도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아이를 훈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어머니가 남편하고 나는 똑같이 육아를 분담해야 돼라는 머스트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남편이 육아에 참여를 안 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남편이랑 얘기를 할 때 머스트로 있으면 어떻게 얘기가 될까요? 왜 안 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반반씩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돼요. 왜 화가 나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같이 나눠서 좀 비율을 비슷하게 했으면 좋겠다. 때로는 내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남편이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라는 조금 유연한 생각을 가지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하더라도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감정이 들어가지 않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하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아야 한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는 부모님도 코칭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나는 훈육에 항상 성공해야 한다라는 머스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도 사람인데 감정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훈육이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떨까요? 나는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도 없어. 내가 무슨 이렇게 아이한테 화를 내는데 내가 무슨 엄마들한테 이렇게 코칭을 해, 이러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나는 훈육에 성공하고 싶은 거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라는 걸 받아들여야 빨리 그 감정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화를 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만 몰입돼 있으면 화를 낸 다음에 빨리 다른 걸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화를 내지 않아야 한다가 아니고 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양육신념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좀 유연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다음 단계로는 화가 나는 순간을 한번 기록해 보는 겁니다. 뭐 아이가 동생을 때렸을 때 화가 난다, 그럼 적어보는 거예요. 나는 아이가 잠투정을 할 때 화가 나다, 적어보는 거예요. 화나는 그 순간에 적으면 가장 좋겠죠. 그럴 수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에요. 내가 지금 폭발해 있는 상태에서 화가 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막 동생 때문에 화가 나서, 이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괜찮아요. 그럼 내가 화를 냈으면 빠져나와. 그 다음에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 내가 아까 아이가 좀 잠투정이 1시간이 넘어가니까 너무 화가 나네, 적어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화가 나는 순간들을 기록해 보니까 언제 많이 화를 냈냐면 피곤할 때. 제가 피곤한데 아이가 칭얼거릴 때는 잘 못 참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이 있는데 아이가 늦게 잘 때. 뭐 예전에 밥 안 먹을 때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 고쳐져서 그때는 화는 안 나요, 지금은. 근데 이제 피곤할 때는 잘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언제 화가 나는지를 우리가 좀 기록을 하다 보면 반복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 나의 행동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아이의 행동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이도 언제 짜증을 내고 우는지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은 하시는데 기록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적어보는 거예요. 적으면 예측할 수 있어요. 어저께 놀이터에서 울면서 들어온 애가 내일 놀이터에서 들어올 때 웃으며 들어올까요? 아니에요. 오늘 울면서 들어왔으면 내일도 울면서 들어올 확률이 높겠죠. 그걸 우리가 예측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을 원래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장면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또 파도가 오네, 또 파도가 와, 또 놀이터에서 그러네, 또 그러네 얘가. 이렇게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예측하자는 거예요. 또 파도가 오겠지, 또 내일 놀이터에서 짜증 내겠지, 또 동영상 끌 때 울겠지. 일단 예측. 나도 몸이 피곤하면 오늘 내가 아이가 짜증내면 잘 참기 힘들겠지? 나 내일 아침에 일이 있는데 아이가 10시 전에 잠 안 들면 또 내가 불안해지겠지? 이거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자, 예측하고서 끝나면 안 되겠죠. 예측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반응을 우리가 연습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측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계속 아이가 떼를 쓰고 나도 화가 나겠죠. 근데 예측을 하면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성적으로 그 순간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반응 연습하기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감을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훈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감이라는 거는 뭐 네가 놀이터에서 놀고 싶었구나, 너가 더 동영상을 보고 싶었구나,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 아이가 지금 울고 떼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감정 공감을 해주면은요, 오히려 우쭈쭈쭈 하는 상황이 돼서 아이의 감정이 더 폭발하면서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냥 멍석을 깔아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떼를 쓰라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공감은 뭐냐면 진정한 마음에서 부모님의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아이가 놀이터에서 울고 있는데 화가 나요. 그때 표현으로 놀이터에서 놀고 싶지, 놀고 싶구나, 이게 진정한 공감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공감이 진심이 우러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일단 아이를 두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 그럴 줄 알았다. 예측했잖아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울 줄 알았어. 야, 그렇게 미끄럼틀이 타고 싶니? 그 뽀로로가 뭐라고 그렇게 보고 싶냐, 네가. 젤리 하나 그게 그렇게 맛있니?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나는 예측했었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공감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내가 같은 장면에서 화가 나고 조절이 안 됐다면 아이가 오늘도 짜증낼 때 조금 다른 반응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육에 들어가는데, 뭐 훈육에 대한 거는 사실 할 얘기가 많죠. 근데 그냥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알고 있는 거, 육아서에서 봤던 거, 영상에서 봤던 거, 그냥 그런 거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화내지 않고 한번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사라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놀이터에서 울던 아이가 울음을 멈추고 집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와요. 그 행동을 이제 이끌어내기까지는 뭐 여러 단계들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의 행동을 멈춰야만이 성공인가? 그 성공으로 이끌어내기까지에는 부모님의 반응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 이제 작은 단계들이 있는 건데, 우리 부모님은 너무 아이의 행동에만 몰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와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다면 그것도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거에서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성공의 경험으로 느끼면서 효능감이 점점점 높아져야 내가 화나지 않으면서 아이에게 제대로 그런 내가 정보를 얻은 그런 훈육법들을 아이에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목표를 아이의 행동, 지금 울고 떼쓴 아이가 울음 멈춰야 돼. 지금 동영상을 내일부터 내가 이 대화법을 썼으면 애가 영상을 멈추고 웃으면서 엄마 이러면서 와야 돼. 그렇게 하면 목표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다 실패해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성공의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바뀌는 거는 아이를 바꾸는 것보다는 조금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제와는 조금 다른 반응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어차피 오늘 성공 안 해도 내일 또 훈육의 기회가 오니까 그냥 나만 한번 변화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에서 다른 반응 연습하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쪽에서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저기서 막 소리를 막 돌고래 소리 야! 막 이러면서 욱해 내가 막 훈육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내가 갑자기 그냥 애 좀 내버려둬 뭐 안 씻으면 어때서 그래 남편이 훈육하고 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애한테는 화가 안 나는데 상대방한테 화가 나요. 참 희한한 게 내가 훈육할 땐 안 그런데 배우자가 훈육하면 그렇게 보기가 싫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없을 때는 사이가 좋던 부부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 때문에 자꾸 이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제 아이를 바라보는 기준과 부모님이 목표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그 양육 신념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 남편, 내 아내한테는 어떤 양육 신념이 있는지도 우리가 봐야 돼요. 어떤 머스트가 있는가.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하는데 아빠는 주고 싶어요. 근데 엄마는 주기 싫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아빠는 생각합니다. 아니, 애가 먹고 싶으면 하나 줄 수도 있지. 무슨 엄마가 저렇게 냉정하냐? 자, 그러면 이 엄마는 나쁜 엄마일까요? 우리 엄마의 머스트에는 아이를 건강한 음식을 주어야 한다는 머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생각해 너무 빡빡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엄마가 생각할 때는 뭐냐? 아니, 애가 좀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거 저런 것들을 저렇게 너무 허용적으로 줘? 애 건강은 생각 안 하나? 자, 그럼 이 아빠는 나쁜 아빠일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아이에게 많은 선택권을 줘야 하고 부모님이 친구 같은 부모, 편안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머스트가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 각각의 입장에서는 다 뭐예요?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한 팀이에요. 한 팀.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코칭하고 뭐 트레이닝 이런 거 하면은 톡을 열어서 부모님들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가끔 이제 어머니가 아빠를 초대를 합니다. 아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막 대화를 나누는데 아버님들이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그 방은 그대로 있고 다른 방에 엄마와 저만의 둘만의 방을 만들어가지고 남편한테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네, 물론 다 좋아요. 근데 이게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머스트에 상대방을 맞추려고 하면 자꾸 갈등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3, 40년 따로따로 살면서 만들어온 어떤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아이를 다 잘 키우고 싶거든요. 이만큼 좋은 파트너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내 아이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디서 만나겠어요.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배우자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 못 되라고 하는 배우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좀 얘기를 많이 터놓고 비판하지 않고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부부들이 찰떡궁합이에요. 너무 잘 맞아. 가치관도 잘 맞고 막 너무 잘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아이스크림 예를 들었는데 부모님 두 분 다 생각이 똑같아요. 밥을 먹기 전에는 간식 먹으면 안 돼라는 기준. 오케이, 나도 좋아. 나도 좋아. 너무 일관되죠. 아이가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안 돼. 밥 먹고 먹어야 되는 거야. 아빠한테 갔더니 아빠도 밥 먹고 먹어야 되는 거야. 일관되죠. 좋을까요? 아이는 어떨까요? 답답해. 답답해. 군대야 여기가? 그러면 나는 그놈의 그 아이스크림 그깟게 뭔데 나중에 내가 용돈 받으면 다 사 먹지? 더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훈육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훈육은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 가치를 전하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 아이스크림을 조절하고 싶게 만들고 싶다면 훈육에 성공했다는 건 아이스크림을 못 먹게 만드는 그 행동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플 수 있어. 오늘 아이스크림 먹어서 배탈이 나면 내일 다른 맛있는 음식을 못 먹을 수 있어 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전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일관성을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일관성을 맞추는 것도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는 몇 가지는 우리가 맞아 맞아 하면서 맞출 수 있어도 반드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가치를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빠는 아이스크림을 주고 엄마는 아이스크림을 안 주더라도 우리 둘은 일관된 훈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가 아이랑 같이 이제 외출을 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싶은데 아이가 눈치를 봐요. 엄마가 오늘 하나만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랬을 때 아빠가 에이, 우리 둘끼리니까 엄마한테 비밀로 하면 돼. 이러면 될까요? 이건 뭐예요? 동일한 가치를 주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엄마랑 아빠는 왜 다른 가치를 나한테 주지? 그럼 나는 어디에 맞춰서 행동해야 되지? 아이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빠는 엄마한테 아빠가 얘기해 줄게. 그런데 명분이 있으면 돼요. 근데 오늘 우리 아들이 아빠랑 밥도 많이 먹고 배가 형아만큼 빵빵해졌으니까 오늘은 아이스크림 먹을 배가 조금 더 커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밥을 조금 먹으면 아이스크림 많이 먹을 수 없다는 가치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조절해야 된다는 걸 전하는 거죠. 엄마가 발견했어. 어머, 저쪽에서 아이스크림 주고 있네? 나는 안 주고 싶었는데? 그때 엄마가 가만히 두거나 또는 못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맛있게 먹어. 근데 이따 엄마랑 같이 먹기로 했다. 그럼 초콜릿은 그럼 너무 배 아프니까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3개 먹기로 했는데 오늘은 하나만 먹고 나머지는 우리 내일 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행동을 허용해 주는 거는 다르지만 간식은 조절해야 되는 거야. 항상 많이 먹을 수는 없는 거야라는 우리가 동일한 가치를 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훈육에 대한 여러 교육들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훈육에 대한 개념을 좀 큰 틀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 좋아요. 예,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좋은 강의를 우리가 도움이 되는 강의를 듣고 육아서를 읽고 해도 실제로 우는 아이를 마주하면 어때요? 머리가 다 하얘지죠. 가치를 전하라고 행동을 멈추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하라고 멈추게 돼요. 그렇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희 딸인데요. 우는 모습 보니까 어때요? 귀엽죠? 예. 원래 남의 아이는 웃는 거 봐도 귀엽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내 아이가 내 앞에서 이렇게 울고 있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울고 떼쓰는 아이가 힘들까? 지켜보는 부모가 힘들까? 지금 간식을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아이가 힘들까? 간식을 줄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부모가 힘들까? 둘 다 힘들지만 아이가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저도 그 화육의 역사가 훈육이 아닌 화육의 역사가 저도 오래 됐었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감정 조절을 못했던 후회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이가 한 30개월쯤 됐을 때인데 저희 아이가 이제 식습관을 이제 잡느냐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고 그쯤에는 이제 잘 먹게 됐는데 그래도 좀 몸무게 같은 게 좀 정체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친정 어머니가 평일에는 봐주시고 주말에는 이제 저녁이랑 주말은 제가 이제 아이를 먹이고 할 때인데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메시지가 온 거예요. 월요일 날. 그랬더니 뭐라고 왔냐면 얘가 주말 새에 그냥 살이 쪽 빠졌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를 주말에 잘 못 먹여서 아이가 살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자를 받고 굉장히 기분이 제가 다운이 된 거예요. 내가 못하고 있는 엄마구나. 그래서 그날 퇴근을 하면서 마트에 들려가지고 막 바리바리 요리도 잘 못하는데 뭐 이렇게 싸가지고 이제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럼 집에 가자마자 저 뭐 해야 돼요? 아이랑 눈 맞출 시간 없죠? 막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옆에서 막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 근데 엄마가 평상시랑 반응이 다르니까 이제 아이가 짜증내기 시작해요. 어쩌면 평상시 반응이랑 아이가 똑같았는데 제가 그렇게 느낀 거일 수도 있겠죠. 요리를 하는데 뚜껑이 열릴 것 같아요. 짜증을 내는데 거부적 표현하지 말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자꾸 기다리라고 했잖아. 엄마가 지금 이거 하고 해줄 거야. 이게 막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고 나중에 엄마가 기다리라고 했지? 그 소리를 제가 여기서 도저히 표현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소리를 정말 늑대 울음소리 같은 소리를 막 질렀는데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저한테 그런 목소리가 있는지. 진짜 막 포효하듯이 예측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직 아이가 뱃속에 있는 어머님들 나한테 그런 목소리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들이 보통 엄마의 그런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우리
아내가, 사랑스러운 아내가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어요. 예, 예측해야 당황하지 않죠.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소리를 듣고. 아이는 짜증을 멈췄어요. 그날 요리를 제가 했을까요? 못했죠. 그냥 김에다가 싸가지고 밥을 먹이면서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무슨 얼마나 맛있는 걸 해주겠다고 이렇게 했을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남편이랑 싸울 때도 있고 내가 굉장히 기분이 많이 안 좋았을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밑바닥의 모습을 누군가한테 보여준 적이 없는데 왜 나는 내 아이에게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어쩌면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져도 이 아이는 내가 엄마니까 어차피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어차피 나를 필요로 할 거니까 너무 아이를 내가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너무 아이를 존중하고 있지 않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면서 되게 슬퍼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계속 빠져들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더 이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하죠. 이게 한번 화내고 나서 아이 막 그때부터는 막 동화책 읽어주고 막 안아서 읽어주고 막 잠들은 애한테도 계속 엄마가 사랑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아이한테 많은 노력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그때를 계기로 좀 더 이제 화내는 순간에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장면들과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이런 감정들을 느낄 때가 있으실 텐데 제가 이제 해외에 계신 한 어머니하고 전화로 코칭을 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정말 못 듣겠대요. 울기 시작하면 저랑 이제 오랜 시간 코칭을 했기 때문에 대화도 다 알고 있고 사용도 해보고 나름 성공의 경험도 있었는데 아이가 일단 울기 시작하면 엄마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울음을 그칠 수가 없나요? 막 너무 힘들어해서 그때 이제 어머니한테 제가 이렇게 한번 아이가 울 때 생각해 보셨으면 한다라고 이제 대화를 나눴던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같이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화가 나는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나가는 과정이야. 언제까지 계속되진 않아. 우리 아이만 이러는 게 아니야. 모든 아이들은 떼쓰고 우는 모습이 있어.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내가 아닌 아이 자신이야. 아이는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야. 아이는 그냥 간식을 먹고 싶은 거죠. 아이는 그냥 동영상이 보고 싶은 거예요.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알려줘야지. 그리고 오늘 화내고 실패해도 내일 또 기회가 올 테니 괜찮아. 화를 내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나 자신을 토닥여주자.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면 불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자. 내가 불안한 이유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좀 슬픈 현실이 참지 못하고 화를 내도 어차피 또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훈육의 기회가 오늘로 끝나면 좋은데 어차피 또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승부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이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 이 강의를 보고 실천하는 분이 있고 그냥 듣고 흘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내 양육신념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고 그다음에 내가 언제 화가 나는지도 한번 적어보고 예측한 다음에 그 순간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아이가 떼쓰길 기다려. 내가 화나는 순간이 오기를 기다려. 그때 다른 반응, 조금 다른 반응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쉽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목표를 낮게 잡고 한 번이라도 내가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면 나비 효과처럼 내가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나 자신을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량주에도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주식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에는 올라가잖아요. 아이들도 그래요. 훈육 성공하다가 실패했다가 또 올라가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화 안 내고 잘 가다가 한번 화내요. 그 순간에 다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우량주예요. 우리 아이는.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패하는 순간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성공하는 작은 것들을 발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